성교는 근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활성화됐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정동은 공사관 거리라고 불렸던 만큼 서구 열강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각 국가별 종교 역시 정동으로 모여들었고요. 정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이 있죠.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인데요. 바로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손승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공회 그리고 구세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장로교 하나, 감리교 하나 했는데 이게 두 개를 묶어 놓다 보니까 좀 두 교파에게는 죄송하긴 하네요. 네, 일단 성공회는 사람들이 개신교라는 걸 잘 모르세요. 네, 성공회도 영국에서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공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아 메디아라고 하는데 중도의 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어디에 성공회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공회가 개신교라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개신교고요. 예배 형태라던가 조직 체계 같은 것들은 가톨릭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많이들 모르시긴 합니다. 어쨌든 성공회는 17세기에 해외에 있는 영국인들에게 종교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영국이 막 제국주의 막 팽창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까지 선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는 울프라고 하는 신부님인데요. 중국 후저우에서 활동하던 분이세요. 이분이 나가사키에 갔다가 알렌 선교사를 만납니다. 예, 알렌을 참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만나죠. 이 알렌을 만나서 지금 조선이 선교 윤회를 했어 라는 얘기를 딱 듣고 그럼 나도 조선에 가야지 하고 옵니다. 와서 부산에 정착을 해요. 근데 이 부산이 유교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너무 빡셔. 그래서 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선교가. 거기에다가 아직 영국의 본국은 한국 선교에 관심이 없어서 지원을 너무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실적도 안 나고 본국에 지원은 없고 힘들죠. 예, 그래서 울프 선교사는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후에 일본과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영국에 전달을 해요. 그래서 1890년에 해군의 종군사제, 그러니까 해군, 지금 우리로 치면 해군 군목이죠. 해군 종군사제 코프라고 하는 분을 주교로 서품을 주고 한국에 보냅니다. 이때 의사인 와일즈라고 하는 분이 동행을 해서 먼저 들어온 건 와일즈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고요. 활동은 코프 주교와 와일즈 선교사가 같이 하게 됩니다. 주로 성공회는 인천과 강화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선교지 분할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다양한 개신교회의 교파들이 한국에 몰려왔는데 한국은 그렇게 땅덩이가 넓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야,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교파별로 지역을 할당받아서 거기를 중점으로 활동을 하자. 그럼 뭐 중복적인 어떤 투자도 없을 것이고 괜히 서로 간에 뭐 기분이 상하는 마찰도 없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차례 지역을 나눠 갖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회는 인천과 강화도를 일단 많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서울에는 낙동, 그 다음에 정동에 거점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주로 낙동에 본부가 있고 정동에는 장림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을 제일 먼저 지어놓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890년에 장림성당이 정동에 생겼고요. 이어서 이듬해에 성베드로 병원이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베드로 병원이 1892년부터는 전문화되는데요.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전문으로 하다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1895년에 건물을 확장하고 공식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은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어요. 1904년에 남대문에 진짜 무지막지하게 큰 서양식 병원이 생겼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의 독지가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제 거부가 돈을 팍 질러줘가지고 만드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었던 건물 중에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붙어 있으면 왜 사람 이름이 붙어 있지? 그러면 대체로는 돈 낸 사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 미국은 이미 자본주의 사회였으니까요. 반면에 무슨 기념 해가지고 건물들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앞에 뭐 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뜻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이 빡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 베드로 병원이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잘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본진, 성공의 본진이 있는 인천에 성누가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로 흡수 합병되게 됩니다. 1893년에는요 성 베드로 고아원도 정동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그 다음에 교육시설, 병원이 어쨌든 한 곳에 모여있는 성공의 선교 스테이션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건축과 관련해서 성공회는 굉장히 독특해요. 성공회의 건축 특징을 보통 토착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의 토착 문화를 건축에 반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1890년에 생긴 이 장림성당도 한국식 건물이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 건축에 있어서는 현지의 요소들, 건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미사는 전체가 한국어로 들여질 때까지 10년이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공회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선교를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들에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성공회에도 한국인 신자들이 생겨야 한국어로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 신자들이 없었던 초반에는 딱히 한국어로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처음 한국어 미사는요 1896년, 그러니까 성당 짓고 7년 만에 있었는데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인 예비 신자, 그러니까 신자가 되기 전의 단계인 예비 신자가 생겼고요. 고아 몇 명을 유아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신자들이 예비 신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한국어로 미사를 드렸는데 성공의 미사는 가톨릭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주로 하는 말씀 부분이 있고 뒤에 성찬을 매주 하는 성찬 예식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면 정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비 신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한국어로 미사를 하고 뒷부분은 어차피 성찬은 영국 사람들만 받으니까 영어로 미사를 드렸죠. 그러다가 3년 이후에 1899년 12월 24일 이때 18명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후반부의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한국어 전체로 미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공회를 보시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민족운동에 나서거나 이랬던 교파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미국보다 이제 영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성공회의 2대 주교였던 터너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한국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로 영국 쪽에서 오신 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많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국주의적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당시의 사회가 더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더 가난한 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그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회 진화론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터너 주교라던가 성공회가 한국인을 무시했던 건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켜서 선교를 함께 하에 나가는 사람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한 게 이 터너 주교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어떻게 열등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 사회 진화론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 신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교회를 크게 짓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1910년
경에 모금 활동을 하다가 그만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3대 주교로 온 트롤로프 주교가 이 사업을 이어봤죠. 근데 이 트롤로프는 또 좀 더 생각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서로 다른 민족들, 한국, 일본, 영국의 사람들이 한 성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쉽게 드릴 수 있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건축 기금을 다시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아서 딕슨이라고 하는 건축가에게 성당 설계를 부탁하면서 어떤 민족이건 간에 서로 언어가 다르더라도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성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민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가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이 트롤로프가 성당 건축을 통해서 한국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필 그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미뤄졌고 1922년이 돼서야 겨우 성당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정 모금이 어려워요.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도 있고 경제 대공황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금이 어려워서 원래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태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쉬운 마음에 트롤로프 주교는 이 성당을 예비 대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면대로의 완공은 1996년,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야 겨우 완성이 돼요. 이것도 이제 이미 5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 성당 건물이 문화재가 돼버린 상황이라서 증축을 하고 싶은데 증축을 하려면 원래 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 도면을 찾고 있지 못하다가 관광하러 왔던 어떤 영국인이 내가 있는 건축 사무실에 여기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걸 갖고 와서 이게 원래 계획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 확장된 부분과 처음에 지었던 부분의 벽돌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요. 예,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당 옆에는 성가 수녀원이라고 수녀원이 있는데요. 트롤로프 주교가 1924년에 지금 있는 수녀회는 성 베드로 수녀회라고 영국인 수녀분들의 수도회인데 그게 아니라 한국인 수녀원이 필요해 라고 얘기해서 25년에 수녀원 설립 규칙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9월에 이부비 수녀님을 첫 지원자로 해서 성가 수녀회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옆에 그 성가 수녀원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원을 보실 수가 있어서 이왕에 가실 거면 미리 연락하셔서 그 성당 그 수녀원 안에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성공의 대성당 뒷마당에는 6월 민중항쟁 진원지 표시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게 19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가 시작된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 60항쟁을 할 때 국민운동본부가 있었고 이 국민운동본부의 메인 집회를 어디서 열었냐? 이 성공의 대성당에서 열었거든요. 다른 어디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국민대회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명동성당, 성공의 대성당, 그다음에 조계사 이렇게 종교 영역의 공간들, 그래서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공간에서 6월 항쟁의 국민운동이 출발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한 곳으로 이 성공의 대성당을 기념하는 표지석이 있으니까 꼭 뒷마당에 가서 한번 보시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사회에 대한 출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